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역거래 계약 조건 8가지 중 가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조건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복습하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격 조건을 약정할 때는 물품을 어디서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인도하냐 하는 인도 장소와 그럼 비용은 어디까지 수출상이 부담하고 어디부터 수입상이 부담을 하냐 하는 비용 부담의 분기점을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해 놓은 정형거래 조건인 인코텀즈가 국제거래에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제거래 이 규칙은 인코텀즈 2010 이거 모두 11개의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은 이 인코텀즈의 규칙들을 간단하게 굉장히 요약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림인데요. 일단 이 그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위험 분기점과 비용 분기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험의 분기점이라는 건 위험은 여기서 무역거래에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이 상품의 배송 중에 어떤 사고가 나서 이제 수출상 또는 수입상이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을 말합니다. 그럼 이 위험 부담을 어디까지 수출상이 하고 어디부터 수입상이 하냐를 결정할 때 그게 바로 갈라지는 점이 위험 분기점이에요. 자, 보통 위험 분기점은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도인인 수출상이 매수인인 수입상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장소가 바로 위험 분기점이라는 거죠. 자, 비용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는 수출상인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시점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즉 이 비용 분기점까지 수출상이 이 상품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 수입상이 부담을 한다는 거죠. 자, 인코텀스의 규칙은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 있고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 해상 및 내륙수로에만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이 총 4가지가 있고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바다로 이동하는 경우 그림은 나와 있잖아요. 네, 이 4개의 가격 조건이 해상 및 내륙 수로로 이동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가격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잘못된 거 먼저 수정할게요. 자, 가격 조건 중에 공장 인도 조건이라고 하면 EXW이죠, 약자로. 자, 매도인 즉 수출상의 의무가 가장 적은 가격 조건이에요. 자, DDP라고 하면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어서 이때는 수출상의 의무가 가장 많은 가격 조건이죠. 반대로 수입상의 의무는 가장 적은 가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EXW의 경우에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고요. 여기를 매수인으로 바꿔주세요. 자, DDP의 경우에 수입 통관을 매수인이 한다고 했는데 DDP라는 것은 수출상, 즉 매도인이 수입국의 수입상이 원하는 장소까지 상품을 인도해 줄 뿐 아니라 이 수입 통관과 관세 지급까지 해주는 가격 조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수입 통관은 매수인, 수입상이 아니라 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뒤바뀌었고요. 이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수출 통관은 수출상이, 수입 통관은 수입상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2번째로 운송인 인도 조건, 그 다음에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이 있는데, 자, 이 조건들이 모두 이렇게 한 라인에 있다는 것은 일단 위험 분기점은 같다는 거죠. 즉 상품을 인도하는 장소가 같고 상품을 인도하는 장소는 바로 운송인입니다. 자, 운송인 인도 조건은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면서 수출상의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이 모두 끝나는 거고요. 운송비 지급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면서 위험 부담은 끝났지만 비용은 도착할 때까지, 운송비 비용은 도착할 때까지 수출상이 지급을 하는 거죠. 자,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상품의 위험 분기점, 즉 상품을 인도하는 장소는 운송인,
인도 조건과 동일하지만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수출상이 지급하는 조건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으로 가는 경우에 가격 조건을 살펴볼게요. 자, 일단 선측 인도 조건은 선측 배의 옆에, 즉 본선에 아직 실기 전까지의 상태까지 수출상이 상품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선 인도 조건, 운임 포함 인도 조건,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역시 같은 라인에 있어요. 즉 위험 분기점, 상품을 인도하는 장소가 다 같다는 거죠. 자, 상품을 인도하는 장소가 어디죠? 네, 본선의 갑판 위. 즉 상품을 수출상이 본선에 실어주는 것까지는 하는 거예요. 자, 위험 분기점은 다 같은데 비용 분기점이 조금씩 다르죠. 자, 운임 포함 인도 조건 CFR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본선에다가 실어주면 일단 그 실어주는 것부터 이제 배가 출발해서 가는 동안의 위험은 수입상이 부담하지만 도착할 때까지의 해상 운임, 매도인이 해상 운임, 즉 배 운임을 부담합니다. CIF 같은 경우는 매도인, 즉 수출상이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지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한 가격 조건들은 모두 출발지에서, 즉 수출국에서 상품을 수출상에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앞으로 남은 세 가지는 수출상이 자기 나라, 수출국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수입국까지 자기 책임하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수입국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가격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가 다 D로 시작한다 그랬죠. 자, 일단 DAT는 상품을 수출국의 터미널, 이 운송수단이 도착하는 가장 첫 번째 종착역인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가격 조건이고요. DAP는 수입상이 지정하는 장소, 바로 이 물건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까지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이고, DDP는 이 DAP에다가 추가로 수출상이 관세를 지급해주고 수입 통관까지 맞춰주는 가격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 이미 했었던 내용이라 여러분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 개개의 가격 조건에 대한 설명을 교과서에 밑줄을 그으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공장 인도 조건입니다. EXW. 자, 매도인. 자, 매도인 하면 수출상이라고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앞으로 계속 여러 번 도착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니까. 자, 매도인이 자신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 보통 공장이나 작업장 등에서 물품을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규칙입니다. 자, 매도인이 최소한의 의무를 갖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운송인 인도 조건이에요. 자, 운송인 인도 조건은 FCA이고, 프리캐리어라고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만 해주면, 자, 여기서 운송인은 최종적으로 수입국까지 상품을 가져다 줄 운송회사를 말한다고 했죠. 자, 운송인에게만 상품을 인도해주면 수출상, 즉 매도인의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이 끝나는 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명해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규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운송인 인도 조건 같은 경우는 수입국까지 가져가는 주요 운송비를 수입상, 즉 매수인이 지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본인이 지급할 운송비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져올 운송회사인 운송인도 매수인 본인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격 조건으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가격 조건은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이에요. 자, 운송인 인도 조건,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은 인도하는 장소, 즉 위험 분기점은 모두 운송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은 이 앞에 나온 운송인 인도 조건에다가 추가로 매도인이 뭐를 더 부담한다고 했죠? 도착지, 즉 수입국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운송비를 더 추가로 지불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상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규칙이에요. 자, 이번에는 수출상의 매도인이 운송인을 지명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매도인이 주요 운송비, 도착할 때까지 운송비를 낼 거거든요. 내가 낼 운송비니까 내가 운송할 사람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는 가격 조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CIP 같은 경우에는요, 운송인 인도 조건과 똑같이 상품은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매도인의 위험 부담은 끝나는데, 여기다가 매도인, 즉 수출상이 도착할 때까지 할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해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매도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모두 체결해서 운송비용, 보험료 지급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터미널 인도 조건이에요. 자, 이 도착지 인도 조건 같은 경우는 다 D가 붙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수출상이 수입국까지 상품을 어떻게 배송해 주는 거니까. 자, 터미널 인도 조건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지정된 터미널, 자, 이 지정된 터미널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수입국입니다. 수입국. 자, 수입국에 지정된 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육하여 인도하는 규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상품을 인도하는데 도착한 운송수단, 뭐 배든지 아니면 비행이든지, 자, 요 운송수단에서 상품은 바닥에 내려주는 걸 양육이라고 합니다. 자, 상품을 운송수단에서 내려준 상태, 즉 내려주는 것까지 수출상이 해준다는 거죠. 요 상태로 인도하는 규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목적지 인도 규칙 같은 경우는, 이 목적지란 말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수출하는 물건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입상이 원하는 장소겠죠. 자, 그래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이번에는 양육할, 즉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 위에 적재된 상태로 인도하는 규칙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구 터미널에서 터미널 인도 조건 같은 경우는 배에서 상품을 가져와서 배에서 상품을 내려놓는 것까지 수출상이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터미널 인도인데, 이 항구에서부터 수입상이 지정하는 목적지까지 또 자동차로 운송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목적지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항구부터 자동차에 물건을 실어서 수입상이 원하는 장소까지 가져온 다음에 그 가져온 자동차, 트럭에 물건을 실어놓은 채로 수입상한테 상품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싣고 온 트럭에서 상품을 내리는 것부터는 수입상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든 위험이든. 상품을 바닥으로 내리다가 상품이 손상이 됐다면 요건 수입상이 감당해야 될 위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세 지급 인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수출상의 부담이 가장 큰 가격 조건이었잖아요. 자, 매도인, 수출상이 지정된 목적지, 수입상이 지정해준 그 장소에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 위에 적재된 상태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목적지 인도 조건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수입 통관을 이행해 주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입상의 수입 관세까지 지불해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관세 지급 인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기 나라에서 물건을 수출할 때 해야 되는 수출 통관뿐 아니라 수입국에 들어가서 수입상이 해야 할 수입 통관과 관세 지급까지 모두 다 매도인이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거죠. 자, 지금부터 나오는 가격 조건은 해상 및 내륙 수로로 상품이 이동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격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선측 인도 조건이에요.
자, 선축 인도 조건은 여기 보니까 해상 전용 규칙이다라고 했죠. 자, 매도인이 자, 이 지정해준 선적항이 있습니다. 보통 선축 인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에서 물건을 실어서 가져갈 비용을 수입상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입상이 목적 지정항을 어디서 출발해라 하고 항구를 지정해 주는 게 보통이에요. 자, 매수인이 지명한 선측. 자, 매수인 즉 수입상이 인천항에서 에버그린호에 상품을 실어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명한 배의 역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자, 여기서 물품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배에다 실어 올려서 가져가는 것부터는 수입상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주로 이렇게 규격화된 컨테이너에 상품을 담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그 벌크 형태로 자루 같은데 이렇게 담아있는 재래 화물 같은 것, 이런 것에 즉 옛날 화물 포장 형식에 주로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본선 인도 조건은 여기 보드가 본선의 갑판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자,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 요게 역시 매수인 수입상이 지정해준 항구와 지정해준 배에 본선의 선상에 물품을 인도하는 규칙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측이 아니라 수출상이 상품을 배의 갑판 위에까지 선적해주는, 올려주는 그 비용까지 수출상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운임 포함 조건 CFR은 아까 나온 FOB와 상품의 인도 장소는 동일하다 그랬죠. 자, 상품을 본선에다 실어주는 것까지 수출상이 하는 건 똑같은데, 자, 이 앞으로 배가 운항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그 위험은 수출상이 부담하지 않지만 수입국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배의 운임, 해상 운임은 수출상이 지불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수출상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FOB에서 이제 수출상이 지급했던 비용 플러스 배가 수입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인 해상 운임까지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이 자, 이번에는 자신이 지명한 본선의 선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FOB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명한, 즉 수입상이 지명한 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수입상이 배 운임을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할 그 배의 해상 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배를 지정해 줄 것이고요. 이번에 운임 포함 조건이나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인 수출상이 해상 운임을 지불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명한 본선, 자신이 선정한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 올리는 겁니다. 자, 선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매도인이 지정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한다 라고 했어요. 자,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은 역시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본선의 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여기까지는 FOB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도인, 즉 수출상이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이랑 보험계약 체결하고 운임하고 보험료를 지급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상품은 출발하기 전 수출국의 항구에서 본선에 실어주는 것까지 하면서 이제 수출상의 위험 부담은 끝나지만 앞으로 수입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배 운임, 해상 운임과 이 중에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는 해상 보험료까지 모두 수출상이 부담을 하는 가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CIF 같은 경우는 국제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격 조건이다 그랬어요.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가격 조건 11가지 규칙을
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포장 및 화인 조건이에요. 자, 포장 및 화인 조건이라는 건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 이제 그 상품이 뭐냐에 따라서 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포장할 것이냐 하는 것도 수출상 수입상이 서로 간에 결정을 해야 되고, 자, 화인에 대해서도 요거를 갖다가 서로 간에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화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좀 앞으로 쭉 많이 넘어가서 교과서 270페이지로 가보면 여기 화인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shipping marks라고 했는데 운송인이나 수화인 등의 화물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화물의 외장에 기입하는 각종 표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왜 그 상품 택배 같은 거 배달됐을 때 바깥에 보면 뭐 깨지는 물건이다,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뭐 스티커 형태라던가 아니면 박스 전체에 표시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죠. 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우리 지금 수업하고 있는 페이지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수주립 화물을 포장을 한 다음에 포장 바깥에다가 어떤 내용을 기재할 것이냐, 이것도 서로 간에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뭐 일단 상품명이 무엇인지 결정을 해야겠고요. 뭐 취급할 때 주의할 사항을 기록할 수도 있는 거고, 원산지 같은 걸 기록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도착항을 기록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건데, 자, 말하자면 포장 및 화인 조건은 물품의 변질이나 멸실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물품을 표장하고, 그 바깥의 부분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로 표시를 해야 되냐 하는 걸 약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화인은 뭐 목적항, 이 물건이 어느 항구로 간다, 또는 이제 포장 번호, 수입업자명, 자, 이러한 기본 화인 외에도 뭐 임의적이라는 건 둘 사이의 협의에서 뭐 원산지라던가 아니면 이 제품의 제품명이 뭐라던가 뭐 수출국이 어느 나라다던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장 및 화인 조건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선적 조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적 조건은 언제 상품을 배에다가 실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선적을 할 것이냐, 자, 이거를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선적 시기와 선적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정일 선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특정일 선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해진 날짜가 딱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2월 1일 2020년 아이고, 날짜가 이상해졌네요. 자, 2020년 12월 1일에 선적하기로 약정한다. 그럼 특정하게 날을 딱 정해서 선적하는 건 특정일 선적이라고 하고요. 자, 특정 월 선적은 일까지는 정해주지 않고 이렇게 2020년 12월 이렇게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2월에 1일부터 31일 사이에 선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특정 연월 선적이라는 건 연도와 월이 아니라 연결된 월의 선적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특정 연월 선적은 2020년 12월에서 1월 사이의 선적,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선적은 12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 안에만 선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특정 기간 선적이라는 거는 특정 월에, 즉 어떤 12월에, 그래서 2020년 12월 상순,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12월 달에 상순이라고 하면 보통 한 달을 3개로 나눠서 상순, 중순, 하순이라고 한다면, 자, 12월 1일부터 10일 사이, 요 사이에만 상품을 선적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조건부 선적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조건이 이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에 선적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상품이 뭐 수확, 뭐 이렇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확 후 뭐 10일 이내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을 수확한 다음에 10일 내에 배에다가 실어서 보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선적 시기는 이렇게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적 방법을 볼게요. 자, 선적 방법은 크게 전량 선적, 분할 선적, 환적,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전량 선적이라는 거는 배 하나에다가 계약할 때 정해졌던 물건, 이 물건을 한꺼번에 모두 선적해서 보내는 걸 전체량을 선적한다 해서 전량 선적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우리는 2번에 나눠서 약간 시간차를 두고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수입상이 원해서 요거를 2번에 나눠서 만약에 보내게 되면 이제 2회 이상 나눠서 보내는 것은 분할 선적, 나눠 보낸다 해서 분할 선적이라고 하고요. 자, 이 선적한 물건을 다른 선박이나 또는 다른 운송수단에 중간에 옮겨서 실어서 다시 운송해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홍콩을 경유해서 홍콩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약정하게 되면 이거는 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사람이 갈아타면 환승, 물건이 갈아타면 환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선적 조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8가지 이 수출입 계약의 조건 중에 5번째 선적 조건까지 마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대금 지급 조건.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지금 오프라인 영상으로 올리는 영상은 다음 시간에 요 보험 조건에 대한 것과 또 신용장 방식과 추심 방식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요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